자, 오늘 주제에 관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한 거죠. 경제 성장이 정치 안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진술을 만들려면 도대체 경제 성장이 무엇이고 정치 안정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념화를 해야 됩니다. 개념화라는 개념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치학개론 교과서 혹은 뭐 다른 교과서에 들어있는 수많은 용어들은 정치학자들이 혹은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낸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개념들은 보편적인 명칭이지 결코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단위들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한 개별적인 단위들이 나누어 갖고 있는, 즉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을 뽑아내어 만든 그런 용어들이 바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단계는 이 화살표를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정치 안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은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정치가 안정이 된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 안정 수준이 떨어진다. 즉 불안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살표를 이렇게 부르죠. 조금 복잡한 영어 표현입니다만 causal linkage 혹은 causal conjuncture, 그러니까 인과적인 관계, 인과적인 연결, 조금 어려운 말로 인과적인 연계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정치가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이 그 속성이 커지고 작아지고 또 정치 안정이라는 개념이 지칭하는 속성이 커지고 작아지고를 우리가 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정치 안정도를 결정한다는 말을 하려면 경제 성장, 정치 안정이라는 이런 도구들, 즉 개념들이 그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경제 성장이 하나의 자가 돼야 되고, 재는 자, 정치 안정이 또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개념들을 자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자로 바꾸는 작업의 이름이 조금 복잡합니다. 조작정의라는 말을 쓰는데 뭐 이 말은 지금 굳이 잘 알아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치학 연구방 법론에 가면은 우리가 더 상세히 다룰 테니까요. 여간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잴 수 있느냐? 경제 성장이란 예컨대 국가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 혹은 국민의 경제 생활 수준이 더 나아지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잴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GNP, GDP, 뭐 1인당 국민소득, 뭐 그런 여러 가지 자를 사용하여 경제 성장을 재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조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GDP가 커지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경제 성장이 지칭하는 속성을 잘 잴 수 있는 자가 바로 GNP나 GDP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치 안정이 됐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렵지요. 많은 정치학자들이 시위를 지표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위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 혹은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항해서 그거 좋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꿔. 이런 시민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시위가 도대체 몇 번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예를 들어 그 광화문 광장 혹은 저는 대학로 근처에 삽니다만 대학로에 가보면은 뭐 이 선생님들이 혹은 뭐 이 노동자들이 혹은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시위를 굉장히 격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매일 일어나고 그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뚝뚝 떨어지는 거고,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또 잘못하면 정권을 바꿔라 이런 요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극심해지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거의 내란의 수준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위의 규모나 강도 같은 것을 정치 안정을 측정하는 자로 사용합니다. 즉 시위의 범위나 혹은 시위의 강도나 시위의 확산성, 예를 들어 서울 한 지역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는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소위 한거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참여자도 굉장히 많았죠. 1970년대 후반에 결국 유신 정권을 이 붕괴시킨 사건은 물론 아주 불행한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를테면 시해 사건인데, 이미 그 전에 부산 마산 지역에서 아주 광범위한 그런 시위가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 노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시위에 참여하셨죠. 보다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을 지향해서 그것들을 요구하며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또 그런 조건을 조성해 달라, 그런 시위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뭐랄까 격렬하고도, 그리고 또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시위였죠. 자, 그런 걸로 우리는 잰단 말이에요. 그런데 쟀다고 합시다. 쟀으면 경제성장, 정치 안정의 수준이 다 측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 소위 causal conjuncture,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수량, 소위 quantity, 정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GNP, GDP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몇 불 올라가죠. 또 1인당 국민소득, 뭐 그것도 뭐 5,000불, 6,000불, 10,000불, 50,000불 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 안정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자를 만들어서 올해는 뭐 2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지역은 뭐 10군데였다. 또 시위가 너무나 격렬해서 다친 사람이 몇 명이다 등등, 이런 수량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럴 경우 대개 quantitative analysis, 즉 정량 분석 혹은 계량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X가 경제성장이고 Y가 정치 안정이라고 그럴 때 자료를 X와 Y 자료를 모아서 조합해 보니까 이런 점들이 그려지더라. 이런 점들은 이런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함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Y는 A 플러스 BX. 근데 사실 Y는 A 플러스 BX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점들이 모두 선 위에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y는 a 플러스 bx로 표시되는 관계에 이 실제의 점들이 얼마나 가까운가 혹은 먼가 이런 거를 우리는 측정하기도 해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소위 regressions, 회귀 분석이라는 계량 통계 분석을 사용합니다. 뭐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일단 개념을 만들고 개념이 지칭하는 속성들을 측정하기 위한 자들을 만들어냈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operational definition, 조작 정의를 거쳐 자를 얻었다면 그 자를 이용하여 재고 만약 우리가 자로 잴 수 있는 수량적 값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 간의 인과관계를 계량 통계적인 방법, 뭐 수학적인 방법, 뭐 예컨대 함수, 또 함수에 기반한 regression 이런 소위 정량 분석 방법, quantitative analysis를 통해서 이 화살표를 찾아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틀은 바로 인과추론의 틀입니다. 인과추론에는 계량적인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정치학에서 웬 수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수학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자연 환경에 관해서 던지는 질문은 전부 why거든요. 왜 불안해지지? 왜 투표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관한 지지율이 자꾸 바뀌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즉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즉 퍼즐 솔빙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만약 우리가 계량적, 자로 재서 얻을 수 있는 수량적 값들이 있다면 뭐 당연히 가장 좋은 인과추론,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은 정량 분석, 계량 통계 분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량적 값을 얻기가 힘들 수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보수적이냐 혹은 진보적이냐 이걸 수량적으로 측정하기는 힘들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하고 그저 구분할 수는 있어요. 또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뭐 중간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치우쳤다, 중간에서 조금 더 진보 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O라고 표현합니다. 짧게 말하기 위해서 IO는 Ideological Orientation, 그러니까 이념 정향을 줄임말이에요. 그거는 좌, 중도, 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90만큼 좌다, 50만큼 우다 이런 거는 곤란하죠. 그리고 사람의 이념 정향을 사실 정확히 자로 수량적인 값으로 측정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치 현상 중에는 이처럼 수량적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PP. 이게 뭐냐면 Party Preference, 정당 선호예요. 정당 선호에서 뭐 여당을 좋아한다, 야당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570만큼 여당을 좋아한다, 485만큼 야당을 좋아한다. 그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개념들을 수량화할 수 없고 단지 분류하거나 혹은
상대적인 심도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다 더 보수적이고 보다 더 진보적이다. 혹은 학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분, 중학교 졸업한 분, 고등학교 졸업한 분, 대학교 졸업한 분, 뭐 대학원 졸업한 분. 이거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다 낮다만을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대학 졸업한 분이 초등학교 졸업한 분에 비해서 뭐 10배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냐, 이 성별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인자다, 이런 것도 밝혀졌거든요. 그걸 계량화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 하나의 예만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의 유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P1이라는 분, P2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떤 당 후보를 지지했나를 물어보니까 P1은 여당 후보를 지지했고 P2라는 분은, 유권자는 야당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지지한 후보자가 다를까? 왜 이들은 다른 당의 후보자들을 지지했을까? 이런 Y가 생기죠. 그러니까 후보자 선택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인자가 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한 원인들을 한번, 이 세 가지 원인을 뽑았어요. 아마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들로 하여금 여권 혹은 야권 후보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X1, X2, X3가 Y를 정한다가 아니라 X1, X2, X3가 Y를 결정한다라고 기대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형 진술을 나중에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치적 신뢰도, 정부가 과연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라는 분은 정치적 신뢰도가 큰 거고, 아무것도 안 해줘 라는 사람은 신뢰도가 약한 거죠.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하일로 달라요. 그 다음에 이념 정향을 한번 따져봤어요. 이념 정향을 따져보니까 P1, P2 두 유권자 모두 중도적인 이념 정향을 갖고 있어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교육 배경을 보니까 전부 두 분 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에요. 뭐 한 겁니까, 여러분? Y가 서로 달리 나타났어요. P1은 여당 후보를 지지했고 P2는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원인 세 가지를 놓고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정치적 신뢰도를 비교해 보니까 서로 달라요. 여권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정치적 신뢰도가 높고 하이, 야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low, 얕아요. 다음 이념 정향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안 생겨요. 다른 게 없어요. 둘 다 중도적인 이념 정향을 갖고 있어요. 다르지 않죠. 같죠. 그 다음에 교육 배경을 보니까 두 분 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Y가 다른 것은 다른 X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자,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여당 후보를 지지했고 낮은 사람은 야당 후보를 지지했어요. Y의 차이는 X의 차이 때문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따라서 X와는 틀림없이 원인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차이법, method of difference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비교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비교 정치론이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목을 배우실 텐데 학교에서 비교 정치론의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비교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다른 y는 다른 x 때문이다 라는 논리를 쓰는 비교 방법을 우리가 차이법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념 정형이나 교육 배경은 서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x2, x3 쓸모없느냐? 아니에요. 이것들은 뭐가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도적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이라면 정치적 신뢰도의 차이가 후보자 선택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우리는 인과 추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P1, P2를 비교했을 때 서로 달리 나타나는 X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X2와 X3 이건 조건이 되는 거죠. 만약 이게 보수 진보였다면 원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념 정향의 차이와 정치적 신뢰도의 차이가 후보자 선택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바로 전형적인 qualitative method,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정량적 방법 혹은 정성적 방법을 통해서 화살표를 찾아냅니다. 인과 추론을 하죠. 결국 정치학 연구의 커다란 구도는 우리가 관심을 둔 현상, 우리가 풀고자 하는 수수께끼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들이 지칭하는 속성들을 현실 세계 속에서 잴 수 있는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자는 수량적 가치, 수적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이거냐 저거냐를 잴 수 있는 자도 있어요. 어떤 자로 재느냐에 따라서 화살표 X, Y로 가는 이 화살표를 찾아내는 방법이 달라지지요. 인과 추론에는 크게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이 있다. 정량적인 방법은 주로 계량 통계적 방법이고 정성적 방법은 아주 다양하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비교 방법이다. 이것들이 바로 정치학 연구의 커다란 틀들을 구성한다. 퍼즐 풀기에 필요한 도구는 개념들이 지칭하는 속성을 현실 세계 속에서 잴 수 있는 자, 그리고 자로 잰 결과를 통해서 인과 추론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정성적, 정량적 방법.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퍼즐 풀기에 늘 동원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도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조금 길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그럼 3강 세 번째 주제에 관한 튜토리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튜토리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